네, 안녕하세요. 주택 및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안종현입니다. 자, 우선 제가 요 강좌에서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하고요, 그리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그와 관련된 주요 내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택 임대차다 하게 되면은 임차인의 대항 요건하고 확정 일자에 의한 우선 면제권, 그리고 나아가서 주택이 경매되었을 경우에 임차인들 중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저당권 등보다도 우선해서 변제받아 간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 이런 부분하고요. 또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약 한 20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배당표입니다. 배당표 작성에 대해 가지고 제가 조금 심도 깊게 아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실제 최근에 주거용 부동산인데, 주거용 부동산 중에서 낙찰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를 가능하면은 많은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며칠 전에 서울 모 지역의 북부 지역 쪽입니다. 다세대 주택 낙찰된 사례를 검색을 해보니까요, 낙찰 금액이 2,500, 3천만 원짜리 이런 금액으로 낙찰되는 그런 물건도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사례를 제가 보고서, 우리가 과연 경매 투자를 함에 있어가지고 여러 수억, 수십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올시다. 금액이 많으면 많은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해가지고, 어쨌든 경매 투자함에 있어가지고 내가 과연 이 경매 물건에 투자하는데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자, 그게 관심을 가진다 그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다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경매 투자를 하심에 있어가지고 관심을 가진다. 근데 나 주머니에 돈이 없어. 그건 제가 볼 때는 핑계거리밖에 되지는 않는다 하더라. 돈이 작으면 작은 대로 거기에 맞는 그런 물건을 투자 대상으로 선정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보시니까 주거용 부동산이더라 하게 되면은, 이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입니다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는요, 완전한 도사가 돼야 됩니다. 또 나아가서는 또 그렇게 봅니다, 저는. 내가 경매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경매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동영상 강좌를 듣는다. 그건 아니올시다, 제가 볼 적에는. 물론 경매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이게 기본적으로 알아놓으셔야 되는데, 경매 투자도 투자지만은 우리 주변에 보면은 집 있는 자보다는 집 없는 자들이 지금 상대적으로 많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들은 주로 어디 가서 삽니까? 남의 집에 전세 들어가서 산단 말이지. 전세 들어가서 산다 이랬을 경우에, 전세 들어간다 했을 경우에 내가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물론 공인중개사들도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알기는 알겠죠. 그러나 내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어떻게 남한테 의뢰해서는 안 된다. 남을 믿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일단 1차적으로 뭐다 이게? 내가 완벽하게 알아놔야 된다. 따라서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말이죠, 경매 투자하기 위해서도 알아놔야 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은 내 재산, 주택 임차인들 입장에 있어서 보증금액은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간혹 제 주변에서 보면은, 경매로 주택이 경매로 당해가지고 말이지, 이런 땡전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났어요. 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요. 그럼 저는 그분 얼굴 앞에서는, 안 됐습니다. 하지만 돌아서가지고, 어이구, XX 이렇게 합니다. 그건 자기 잘못이요. 그건 자랑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우리가 인지를 하게 되면은 그런 이 사태는 발생될 수가 없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일반 상식선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도 아마 좋으실 게 아닌가. 또 나아가서 전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말이죠, 경매 정보지를 쭉 보시게 되면은 주거용 부동산이 주를 이루어요. 주거용 부동산 하니까 뭐 있습니까? 아파트도 있을 끼고, 단독주택도 있을 끼고, 다가구 주택도 있을 것이고, 다세대, 많아요. 또 보니까 빌라, 연립이다, 주상, 복합이다, 기타 여러 가지 어떤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이런 부동산들이 경매 시장에 1년에 몇만 건씩 푹푹 쏟아져 나온단 말이죠. 자, 이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주로 여러분들이 초보자 입장이라 경매 시장에 입문하는 그런 입장이라 이렇게 제가 생각한다면은,
1차적인 투자 대상물은 뭐더라? 주거용 부동산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금력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가가지고 한 몇 억짜리 아파트 이런데 투자를 하실 것이고, 자금력이 조금 쪼달린다 이거지. 이랬을 경우는 뭐 경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 종잣돈 좀 작지만은 거기에 맞는 부동산에 투자해서 내가 단돈 몇백만 원이라도 수익을 올리겠다. 자, 그렇다면 거기가 다 주거용 부동산이기 때문에 주거용 부동산에 내가 경매 투자를 한다. 이랬을 경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배포해드린 그 자료에 보면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조문 관련해가지고 법 3조 1항, 3조 2의 제2항, 8조 제1항, 요거 나중에 다 말씀드립니다. 8조 제3항, 시행령 3조 2항, 시행령 3조 3항, 총 6개 조문입니다. 그러니까 총 주택임대차 보호법 관련해가지고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과 어떻게 6개 조문을 가지고 여기에서 나름대로 주택에 대한 분석, 접근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6개 조문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것도 외우시면 안 돼요. 매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이해를 하시는 쪽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해를 하신다 하게 되면요, 제가 볼 적에는 주거용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삼는다 이거지. 그럼 어떻게? 권리분석 어떻게? 땡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착착착 진행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 낙찰 사례를 이제 강의 중간중간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물건 가만히 보면 이런 물건도 있어요. 봐가지고 무혈 입성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전 강의마다 항상 이렇게 이 무혈 입성할 수 있는 물건, 기왕에 우리가 경매 부동산, 주거용 부동산을 입찰 참여한다 했을 경우는 기왕이면 어떻게 무혈 입성한다는 건 뭡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말이지. 이런 식이란 말이지. 가만히 보니까 임차인들 입장에서 자기네들, 무혈 입성할 수 있는 물건은 어떤 거다? 첫 번째 보니까 소위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이런 물건 참 좋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낙찰자가 인수를 할 필요는 없어요. 저 사람은 경매 땡 끝나면 낙찰자가 완전히 빠이빠이 그런 물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항력은 없는데, 그런데 이 임차인이 말이죠, 자기네들 보증 금액을 거의 회수해 갈 수 있는 그런 물건, 이런 물건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세 번째는 경매 대상 부동산의 점유자가 누구더라? 소유자, 채무자, 이런 사람들이 주거 점유하는 그런 부동산을 여러분들이 투자 대상으로 삼으신다면은 경매요 봐가지고 아이고 하니까 명도하는데 누가 입에 부엌할 물건 나왔다는 등 이런 사태는 발생되라고 옆에서 누가 구슬해도 이런 일은 발생되지 않는다 이거지. 그러니까 경매 투자를 하심에 있어서 나름대로 좀 지혜롭게 여러분들 접근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접근하신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강좌가 보니까 주택 및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란 말입니다. 주택 및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법 자체에 대한 첫 번째는 이해가 뒤따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게 법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대단히 고난이도의 기술을 요하느냐?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드리는 전제는 여러분들은 이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주택이 뭔지조차도 모른다 이거지. 심지어 임차인이 뭔지 임대인이 뭔지조차도 모른다라는 여러분들이 그런 전제하에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만 쭉 따라오세요. 또 기존에 좀 주택임대차에 대해서 알고 계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를 어떤 거로 삼으신다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주택임대차 및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다 잡는 100% 어설프게 안 것을 100% 확실하게 다 잡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라는 겁니다. 그럼 일단은 이 법 자체에 대한 이해가 이게 당연히 뒤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뒤따라면 다음에 두 번째, 이게 굳이 따지면 첫 번째고 두 번째 수순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누가 물어와도 내가 어디 가서 강의도 할 수 있다 이야. 강의만 한다면 안 되거든요. 강의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경매 시장에 이런 물건이 딱 나왔을 때, 요거 봐라. 경매 물건을 고르는 것까지도 안다는 게. 지금 이게? 옥석을 고르는 거죠. 요건 보니까
임차인하고 한판 붙어야 될 그런 물건이다. 과연 그런데 그런 임차인하고 한판 씨름을 해야 될 그런 물건인지 아닌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보면 금방 답이 나와버립니다. 요건 보니까 어떻게 임차인도 좋고 나도 좋고 서로 좋은 그런 물건이나 또 어떤 건 보니까 이건 봐라, 임차인 본인이 어떻게 이 사람만이 임차인만이 들어가서 낙찰 받아야 될 그런 물건이구나 하는 그 물건 자체에 대한 물건 자체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분석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만 이제 배양을 하시면은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래, 법원 경매 어렵다. 도대체 뭐가 어려운 거? 그러니까 법원 경매 자체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법원 경매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내가 어렵게 생각하고 있다는 그 자체, 그것 때문에 법원 경매가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마인드를 조금 바꾸시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 강좌에서 말씀드리는 내용만 한 번 들으셔가지고 이해 안 가시면은 뭐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시게 되면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과정에서 주택 및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뭔지는 몰라도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법정지상권 강의 시간 때도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은데, 법정지상권이다, 이게 법리적인 측면에 너무 목숨 건다 이거지. 법리적인 측면에 목숨 걸다 보면 보다 더 큰 것이 안 보여버린다더라. 맨날 앉아가지고 어떤 법리적인 측면에서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따지다 보면 저 물건은 저만치 떠나가 버립니다. 주택임대차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일단 법리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물건 분석을 하자. 물건 분석하니까 결국은 뭐다. 그러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이 누구지? 그러니까 명도 대상자 하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명도 대상자 하면 임차인이 있는 반면에 그럼 상대적으로 누가 있다? 더 임대인,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 사람들에 대한 분석이다. 그러니까 이 분석은 뭐지? 결국은 뭡니까? 인간 분석 아닙니까? 결국은 이게 경매 대상물은 물건 사물입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 경매 투자를 함에 있어서 진정 분석, 어떤 분석이다? 그러니까 인간 분석이다. 사람 분석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상대방에 대해서 과연 내가 어떻게 입찰 참여하기 전에 분석할 것인가. 이것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탁탁탁 짚고 넘어가시면요, 경매 투자해보시면 재밌어요. 재밌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고, 또 이제 여기 자료에는 뭐 대항 요건, 뭐 확정일자 뭐 이런 게 표시는 되어 있거든요. 표시는 되어 있는데, 우선 제가 중복, 다른 강좌에서도 중복이 되더라도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일단은 뭐다 이게? 일반인들 입장에서 권리 분석하는 데 있어서 권리 분석 자체가 대단히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는 많이 되더라고요. 권리 분석이 어떻게 보면 어렵습니다. 권리 분석 자체가, 권리 분석 이게 그렇게 애들 장난 아니에요. 경매 처음 접하는 사람들한테는 등기부등본도 제대로 볼 줄 모르는데 이게 권리 분석해보라면 상당히 어렵단 말이지. 근데 어렵다는 게 왜 어렵냐니까 내가 접근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어렵다 이겁니다. 요령만 알면 아주 간단하게 접근한다는 거. 그럼 여기서 일단 주거용 부동산의 경매 시장에 쏟아져 나왔다 하더라도 이랬을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해서 뭐다? 1차적으로는 권리 분석을 해야 된답니다. 권리 분석은 뭐지? 권리 관계에 대한 분석이더라.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거든요. 자, 권리 분석함에 있어가지고는 맨 먼저, 뭐를 어떻게 찾아야 된다니까, 말소 기준 권리 자체를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된다는 건데, 말소 기준 권리는 거의가 다 건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에 해당되는 경우가 거의 한 90% 이상 됩니다. 간혹 가다가 당해 부동산에 가압류, 그리고 또 담보 가등기, 마지막으로 강제 경매 기입 등기일. 기존에 아마 이 동영상 말고 다른 강좌를 들으셨던 분들 아마 그때도 제가 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겨워, 그러시면 안 됩니다. 들으셨던 거 또 듣고 지겨우실 정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권리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맨 먼저 뭐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니까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야 되는데, 말소 기준 권리는 이 네 가지가 있다. 네 가지. 이 네 가지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인데, 이것은 뭐다? 순서가 아니더라. 이 네 가지 하나, 둘, 셋, 넷 하니까 건저당권, 담보 가등기, 가압류 등기,
담보가 등기 마지막으로 강제입니다. 경매도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구분되잖아요. 그죠? 근데 강제경매 기입등기 중에서 확 섞어가지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제일 먼저 표시된 권리가 어떻게 당해 경매 사건에 있어서 말소 기준 권리들. 요것만 딱 잡으면 돼요. 요것만 잡으면 권리 분석은 땡 것입니다. 100% 완성이다. 등기를 봅니다. 그래서 저는 경매 투자를 함에 있어가지고 권리 분석이 경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몇 프로지? 그러니까 경매 전체를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저는 권리 분석 하나 내지 둘밖에 아니다. 명도도 또한 마찬가지. 어떻게 내가 내 돈을 일단 그 부동산에 내 돈이 잠겨 있다 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저건 내 부동산이야. 명도 함에 있어가지고 단지 시간적인 측면에서 짧게 빨리 그 명도를 집행하느냐 아니면 조금 기간이 조금 소요가 됐냐 그 차이점일 뿐이지 저 부동산 저 누구 거? 내 거. 그럼 결과적으로 뭐다 이게? 경매 물건 자체에 대해서 분석을 함에 있어서는 명도 분석도 중요하지만 수익 분석, 물건 분석에 의해서 수익성 있는 가격으로 낙찰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어가지고 또 간단하게 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권리 분석한다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를 찾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말소 기준 권리는 거의가 다 건저당권이 거의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 잡아가지고 어떤 경매 사건에서 보니까 이 건저당권이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이 이때 건저당권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건저당권이 부동산 등기부상에 제일 먼저 딱 설정되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보니까 이러한 권리를 기준으로 해서 그럼 이게 뭐더라? 이게 말소 기준 권리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거보다 먼저 앞에 뭔가 있으면 이건 낙찰자의 인수사항이 되고 뒤에 있으면 경매시 매각으로 소멸된다는 것은 이게 낙찰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수하냐 소멸하냐 이게 인수하냐 소멸한다는 것은 낙찰자와 관계없어요. 그럼 인수한다는 결과는 쪽으로 소멸에 반대니까 뭡니까 이게? 불소멸 이렇게 여러분들은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뒤에 말소 기준 권리보다도 나중에 어떤 권리들이 있는데 이 권리들은 뭐다? 경매시 매각으로 낙찰자가 대금을 완납하게 되면 이런 권리들 전부 다 죽어버려요. 죽는다 그러면 낙찰자 관계가 있다 없다. 낙찰자 관계가 없다 그러면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말소 기준 권리보다는 먼저 앞에 어떤 권리들이 있는데 이런 권리들은 인수가 된대. 그럼 뭐다? 결국은 소멸 안 된다 이거죠. 그럼 낙찰자의 인수상이 되니까 그때는 낙찰자에게 이런 인수된 권리들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닌 게 있다. 인수되는 권리는 낙찰자와 관계가 있다. 낙찰자가 인수를 끌어안든지 뭘 하든지 어쨌든 경매 투자 시 낙찰자한테 그런 불리한 그런 경우가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저런 낙찰자의 인수사항이 되는 이런 권리들이 있다. 이런 경우에만 우리가 철저하게 나름대로 분석을 하면 이로써 경매 권리 분석은 끝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한 몇 분여에 걸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 여러분들이 아마 경매를 좀 해보신 분들은 제 말씀이 조금 유치하게 느껴지실지는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경매 초보자 입장이라 하게 되면 이 내용조차도 야 이게 무슨 말인고 할 정도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이건 저는 어디까지나 경매 초보자 관점에서 초점에서 맞춰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뭐다 이게? 경매시 권리 분석하다. 권리 분석하면 어떻게?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야 된다. 말소 기준 권리.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야 되는데 말소 기준 권리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전한권 가압류 등기, 그다음에 담보가 등기, 마지막으로 강제 경매, 기입 등기 4가지 권리가 있는데 이 4가지 권리 중에서 제일 먼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딱 설정된 게 당해 경매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랍니다. 근데 경매 사건에 있어서의 말소 기준 권리 거의가 뭐가 다 말소 기준 권리들에게 건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에 해당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하나의 경매 사건에 있어서 권리 관계에 대한 분석을 쭉 하려다 보니까 요 갑이 이 당의 부동산에 있어서 건전한권 제일 먼저 딸랑 설정했다 이거. 그럼 네가 말소 기준 권리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네가 말소 기준 권리 해라. 그 다음에 네보다 먼저 앞에 있는 것은 껄쩍지근하다 이거지. 이거 낙찰자가 네가 끌어안아라. 그런데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는 것은 뭐 관계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앞으로 여러분들은요. 이런 경매 물건 자체에 대한 분석을 하시면서 가지고 저 권리가 경매 투자자의 나와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 관계가 없으면 괜히 그런데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마십시오. 관계가 없다면 나와 진짜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과감하게 그냥 아니면 칼로 도려내어 버리십시오.
단 뭐다? 관계가 있는, 즉, 인수되는 권리니까 이게 소멸에 반대니까 불소멸이지 않습니까? 소멸되지 않는다, 이게. 살아남는다, 이게. 따라서 이건 뭐다? 낙찰자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권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매 분석할 적에 명명백백하게 분석을 하신다면 이것 또한 마찬가지 실패한 경매 투자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해가지고 보니까 자, 보니까 당해 경매 사건에 대한 권리 분석을 해보니까, 아, 이게 이제 말소 기준 권리다, 진짜 이거죠. 예. 이제 건전한권이 요 사안 같은 게 제일 먼저 요건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제 시간으로 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요것도 보니 이게 제일 먼저 그 네 가지 말소 기준 권리, 건전한권, 가압류 등기, 담보가 등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제 기입 등기, 이 네 가지 권리 중에서 이게 제일 먼저 등기부등본상에 표시가 되어 있다면, 아, 이게 말소 기준 권리라 이겠죠. 그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해서 이 앞에 있는 것은 낙찰자의 인수사항이다. 요 앞에 임차인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이번 강좌에서 공부를 할 내용입니다. 주택 임차인이다 하게 되면 임차인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전입신고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확정일자는 2인자입니다. 전입신고가 1인자 하나 그러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니까 말소기준권리보다는 먼저 전입신고했네.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전입신고했나? 지상권, 요건 지상권 어떻게 되죠? 부동산 등기부상에 등기가 되잖아요, 등기. 근데 임차인은 뭐다? 등기는 안 됩니다. 등기는 안 되고 어디? 동사무소가 전입신고한단 말이지. 자, 그러면 어쨌든 이런 말소기준 권리보다는 먼저 앞서 어떤 권리들이 딱 버티고 앉아있다. 그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말소기준 권리보다는 먼저 앞서 어떤 권리가 버티고 앉아있다면 인수된다, 이게. 인수는 이게 뭐다? 결국은 불소멸. 요것도 뭐다, 이게? 불소멸됩니다. 자, 이런 유형의, 이런 두 가지의 유형의 물건이 경매시장에 쏟아져 나왔다, 이랬을 경우에 1번, 2번 뭐다? 공이 전부 다 지상권도 낙찰자 인수해야 되고 임차인도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투자 물건 선택한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투자 물건을 선택하는 방법 내지 요령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야, 저기 임차인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내가 얼마의 가격을 쓰게 되면 이 친구는 얼마 정도 배당받고, 야, 보니까 자기 보증금 다 배당받아가네. 그러니까 결국 그 물건 자체에 대한 분석 방법, 그러니까 요건 뭐다? 앞에 있다 이런 경우는 투자 대상에서 제외시켜버리고, 요건 뭐니까 앞에 있는데 이게 이것도 불소멸이잖아요. 이 불소멸이 이거 하지 말아라. 이게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절대로 하면 안 돼. 근데 요건 어떻게 절대로 하자 이게.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아니 인수가 되는데 앞에 먼저 전입신고를 했다. 불소멸하니까 결국은 이건 낙찰자의 뭐다? 인수사항이 되는데 왜 이건 하라고 그러고 이건 하지 말라고 그러냐 이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신다면요, 아, 이건 이렇기 때문에 이렇구나. 이거 자꾸 제가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공부를 하시면 있어가지고요, 책 보고 드립다 외우려면 안 돼. 외우려면 돌아서면 자꾸 잊어먹는다니까. 뭐 어떻게, 이거는 왜 이래서 해야 되고 이건 왜 이래서 하지 말아야 되는지 왜 해가지고 자꾸 어떤 여러분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십시오.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해를 하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셔야지만 경매 지식이 하루가 다르게 슉슉슉 이제 늘어난다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다음 시간에는 1번의 자료에 있죠. 대항요건 이하 확정일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